네, 거꾸로 교실 1학년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빅뱅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변화되는지를 알아봤죠. 자,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 덩어리의 초고밀도, 초고온 상태에서 빅뱅과 함께 쌍생성과 쌍소멸 과정이 거듭되면서 입자인 쿼크와 전자들이 생성됐고, 그 후에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3개씩 결합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했죠. 자, 이 당시의 온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에너지가 출입하면서 변화가 계속되었었죠. 그리고 온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에너지 방출 과정인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되는 것이 더 잘 일어나면서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보다 점점 더 많아졌고, 그 개수가 8대1 정도가 될 무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원자핵들이 생성되었죠. 다양한 융합 과정을 통해서 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 삼중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등의 다양한 원자핵들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약 한 38만 년 정도 우주가 팽창하면서 원자핵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38만 년쯤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가 되면서 원자핵이 전자를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하면서 중성 원자가 탄생하게 되고, 이 시기부터 우주 공간을 통해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과정들은 모두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측되는 것이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조성비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빅뱅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요.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8대1 정도로 더 이상 변환이 없고 핵융합이 일어나서 현재와 같은 상태까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약 8대1 정도의 개수비가 되었을 때 원자핵이 생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의 시작 2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수소 원소와 헬륨 원소의 질량비가 약 3대1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질량비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면, 별빛들의 그 스펙트럼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사진이 여러 별빛들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방법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 방법을 통해서 별들이 뭐로 구성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흡수가 되는 영역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흡수가 되는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별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이 흡수되었느냐를 통해서 그 구성 성분들의 양까지도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양이 3대1, 그러니까 수소 원소와 헬륨 원소의 양이 3대1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거의 모든 별에서 공통적으로 3대1 정도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빅뱅 이론이 주장이 힘을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증거가 바로 2.7 켈빈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여기서 복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난로 옆에 있으면, 자, 난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난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어도, 우리가 옆에 있어도 그 열기가 느껴지지요.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 앞에 유리로 막아둔다 하더라도 유리를 통해서 그 열기가 서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열이 전달되는 방법 중에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복사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걸 복사열이라고 불러요. 자, 영어로는
이 복사라는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radiation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빛이 열이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형태, 이것을 이제 복사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주가 탄생할 당시의 온도는 초고온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쯤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정도가 되었다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 3000켈빈 되기 전까지는 원자핵들과 전자들이 결합하지 못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는 뿌연 안개처럼 그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열 에너지가 이제 복사에 의해서 그 열 에너지들이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되려고 했겠죠. 근데 그 복사에 의한 빛들이 우주 상태가 뿌연 안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직진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38만 년경에 우주 온도가 3000켈빈 정도가 되면서 원자핵과 전자들이 결합하게 되고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 빛이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 의해서 모든 방향으로 우주 구석구석까지 채워나가는 복사열이 되는 겁니다. 우주 팽창이 계속 진행되면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겠죠. 자, 이때 그 빛이 현재까지 우주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빅뱅 이론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때 현재까지 팽창이 계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 정도로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타가 있네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큰 전파망원경을 만들게 됐는데 그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게 되는 알 수 없는 전파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전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학회에다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학회에 발표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전파의 특성이 2.7 켈빈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서 나오는 열 복사선과 특성이 똑같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주 자체가 내놓고 있는 열 복사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코비 위성이나 WMAP 위성의 관측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빅뱅 이론이 더 힘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그 흑체 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데워지지 않는 연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멍 속에서 빛이 나오고 있지 않죠. 빛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서 사실은 이 속에서도 열 복사선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열 복사선의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이제 이 연탄이 뜨거워지게 되면 이 까만 구멍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빛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런 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복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흡수되는 열과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같은 물체를 가지고 우리는 흑체라고 부릅니다. 흑체. 그래서 우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흑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주 자체가 열 복사선을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 의해서 구석구석 스스로가 열 에너지를 마구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복사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구에서 보게 되면 이 지구 쪽으로도 우주가 내놓고 있는 열 복사선이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주가 계속 뭐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들어오고 있는 열 복사선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낮아지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팽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온도가 2.7 켈빈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구 근처에서 측정이 되고 있는 우주 배경에서 오는 그 복사선이 2.7 켈빈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 이제 전파망원경으로 그
우주에서 오게 되는 열복사선을 측정했던 그 장치의 사진입니다. 장치 보면 아주 거대하죠. 예. 이렇게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확인을 하다가 좀 더 이제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코비 위성 그리고 WMAP이라는 위성을 우주 밖으로 쏴서 그걸로 가지고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빅뱅의 증거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수소 원소와 헬륨 원소의 조성비, 그게 약 3대 1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7 켈빈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는 빅뱅 이론에서 뭐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별빛의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 전파망 환경을 통한 측정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고 그 관측을 통해 측정되는 값과 예측된 값이 서로 일치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빅뱅 이론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블 법칙이요. 허블 법칙, V는 HR이라고 하는 이 허블 법칙 같은 경우에도 우리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질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이나 은하들이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점점 이제 서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허블 법칙도 사실은 빅뱅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빅뱅의 증거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허블 법칙,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조성비, 그리고 2.7 켈빈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현재 만들어졌다라는 이론들이 힘을 얻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빅뱅 이론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